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볼게요. 편집하시겠죠? 그래서 정확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읽는 게 정확도냐. 제시문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독서를 쭉 하다 보면 야, 여기는 이런 게 길이야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대로 초반에는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1월입니다.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아마 1, 2, 3월 달까지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은 영역이 인문, 특히 인문에는 철학이나 역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경제하고 법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예술, 이렇게 영역이 나뉘는데 얘네들마다 다 패스가 따로 있어요. 요건 요렇게 읽어야 되고 요건 요렇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요게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단락 읽을 때부터 이거를 선생님은 연습을 시킵니다. 요게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속도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빨리 읽으면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까꾸로예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읽는 방법부터 먼저 터득을 해야 돼요. 뭐로 예를 드냐면 투수를 예를 많이 들어요. 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투수가 쓸모가 있는 투수가 되려면 제구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을 빠르게만 던진다고 해서 좋은 투수가 되질 않아요. 뭐냐? 원하는 코스로 정확하게 보내야 돼. 오늘은 저 몸쪽, 저 타자의 몸쪽으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꽂을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 그러면 겁난단 말이야. 그럼 타자가 못 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제구력, 그게 정확도예요. 정확하게 먼저 읽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읽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세월에 제가 1등급을 맞는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 먼저는 정확하게 읽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 신속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정확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100% 야, 제일 먼저는 정확하게 먼저 읽는 거야.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빠르게 읽는 건 언제 저절로 익숙해지냐면 3월달까지 선생님이랑 계속 이 패스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때쯤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오고 여러분들 내신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딱 시범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글들의 다양한 경로들을 알려준 대로 한번 실제로 수능 특강이 됐건 아니면 기출문제가 됐건 풀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무한한 신뢰감을 줄 거야. 그래, 저 인간 말이 맞구나. 차츰차츰 속도는 뒤로 가잖아요. 고3 여름방학 정도 7월달 8월달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연습을 시킬 거예요. 빠르게 푸는 연습. 시간 제고 풀라는 거죠. 집에서 풀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한된 시간, 여러 가지 조건, 이번에 수능 시험장에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들은 얘기, 생생한 경험담. 요거 마스크요. 이 마스크 쓰고 시험 보잖아요. 요거요. 요것도 변수예요. 네. 요것도 변수예요.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제 들은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 3등급 나왔어요. 중반부터 머리가 멍해졌다는 거야. 맞아요. 조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속도는요. 유사한 구조와 문제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저절로 이루어져요. 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울역으로만 가면 돼요. 서울역이라는 건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에서 국어를 잘 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투덜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은 또 다른 거고요. 모의고사 점수는 결코 믿을 게 못 돼요. 국어는 100% 그 말이 맞아요. 결론은 서울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집중력으로 그동안에 익혔던 모든 것들을 쥐어 짜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국어 시험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도달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도달한 친구들은요. 오히려 수능 시험에서 더 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지론이 있는데 국어에서 3, 4등급은요.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얼마든지 맞춰줬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할 만한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것만 맞아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는요 3만 되면 돼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 이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어에서 1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국어에서 수능에서 국어는요 실력을 측정을 해요. 그럼 만점은요. 이번에 만점 나왔죠. 정명훈 만점. 네. 동탄국제고 네. 반수한 언니일 거야 아마. 양지매가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떴더라고. 우리 애도 거기를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만점은요. 이거는 내가 퀘스천 마크 했잖아. 그렇죠? 신의 영역이야.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다 맞기가. 진짜 어렵죠. 자, 그러나 우리는 첫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독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의 영역 아닙니다. 국어 아니에요. 네, 국어 아닙니다. 이거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국어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머리 싸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내신 때 배워요. 하지만 독서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문학하고 문법만 했을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는 노력과 실력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항상 선생님이 수능에서 항상 안타까운 친구도 어떤 친구냐, 머리는 좀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실히 했어요. 안타까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잘 따라가주면 좋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쓸 사람들은 쓰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거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언제까지? 3월달.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 얘기가 맞으면 박수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나를 때려도 돼요. 근데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기본 원칙과 원리는 어떤 거냐면 독서 제시문은 문제 출제를 위해서 편집한 결과물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 내려고 만든 글이에요. 문학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문학 작품에서 작가가 예를 들어 윤선도라는 조선 중기 사람이 수능 시험에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행을 짓고 수능 시험에 나올 거야 견해를 짓겠냐? 아니죠. 작품은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문학하고 독서는 차원이 달라.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독서는 제일 먼저 이거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편집된 글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다 갖춰지지 않아요. 빼버립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글이 독서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치, 불일치 문제 풀 때 항상 의심을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그래. 직접 언급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 내면 돼요 그래요. 이번에 나왔던 경제제시문이 그래요. 환율과 금리와 경상수지 상관관계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일부만 얘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조합하라고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친절해. 이거 이렇다라고 딱 쫓아가면 답이 나오게 해줘야지 라는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실제 문제풀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규 수업에 알려줄게요. 진짜 불친절한 그림인데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을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 독서는 다 숨겨요. 보일락 말락 실루엣만 보여줘요. 나는 그거를 조합해서 짜깁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 이게 독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집의 의도죠. 편집의 의도는 문제의 유형과 문제의 선지 구성 그 안에서 다 드러나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제시문 같은 경우에 3단계로 나와서 통시적 관점으로 구성을 했어요. 통시적 관점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 수능 문제 안 풀어봤죠? 네, 이제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문제에 나온 그 유형과 선지 구성 자체가 이미 편집된 글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맥락은 곧 문제 출제고 문제 출제만 보면 맥락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독서를 할 때는 제시문과 문제를 동시에 다 봐야 돼요. 애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쌤 문제를 먼저 읽어요? 아니면 제시문을 먼저 읽어요? 두 개를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1등급 맞으려면 둘 다 읽어야 돼요. 제시문을 보면 문제가 보여야 되고 문제를 보면 제시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가만히 주어진 상태로 수동적으로 내가 읽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려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문제부터 읽어요? 제시문부터 읽어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시문을 보면 문제 유형이 보이고 문제를 보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딱 써놓고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1단락. 저는 항상 첫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독서하라 그러면요, 첫 번째 단락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요거는 조금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그동안에 문제를 풀다가 특히 독서에 대한 이제 질문을 쭉 받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이 친구들요, 문제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문제 의도 파악을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단락 다 놓쳐요. 첫 번째 단락. 그래, 첫머리부터 잘 읽어야 돼요. 그 첫머리를 보면 대략의 글에 뭐부터가 보이냐면 요거죠. 핵심어.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핵심어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여기서 핵심이 뭐야? 핵심어 찾는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이게 1단락의 제일 원칙의 첫 번째 핵심어를 찾아라. 두 번째 범위를 찾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범위가 나와요. 인문 파트에서 철학이냐, 인문 파트에서 아니면은 뭐 법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역사냐,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걸 찾아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 정계항상을 뭐하나?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결정이 나요.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거냐, 요게 바로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독서할 때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뭐? 그러면 핵심어.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그래, 전개 양상이에요. 저거 배웠으면 요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징후들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를 풀다가 아니지, 그냥 거기까지도 안 가. 제시문 1단락, 2단락, 3단락 중간 정도 읽다 보면 내가 뭘 읽고 있지? 나는 누구지? 이 글은 무슨 글이지가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1학기 때 경험할 거예요. EBS 교재 수능 특강이라는 걸 딱 읽다 보면 어떤 글들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오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락에서 첫 번째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어 놓으시고 내가 야,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찾아야 되지? 그러면 핵심하고 범위하고 글의 정리하거든요. 자다가도 툭 쳐도 누가 수업 시간에 졸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오늘 같은 날씨 추운데 따뜻한 데 딱 들어오잖아? 그럼 애들 다 녹아요. 근데 문제는 뭐도 녹아요? 예, 집중력도 녹아요. 애들 다 졸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툭 치고 물어볼 거예요. 야!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락에서 세 가지 찾아야 되니까 뭐? 다 같이 뭐죠? 핵심어. 범위. 전개항상. 이 세 가지.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이거 있으면 글이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외워라 이런 얘기 강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단락을 연결할 때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이제 비법을 알려줄 겁니다. 단락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1, 2, 3, 4, 5로 돼 있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아니 그렇진 않아. 몇 개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유기적 연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요건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능 국어에서 독서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10몇 년을 수업을 하면서 독서 전문이거든? 독하죠. 독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지. 자, 적기보다 찍는다 이거죠. 훌륭하다. 근데 찍으면 잘 나올까?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나오니? 잘 나와. 적든지 찍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할게요. 유기적 연결을 하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야. 과학이나 기술 제시문, 여기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요거 두 개예요. 물론 이과생들도 있잖아요. 이과생들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이 쉬우냐? 아니더라고 그게. 왜? 선택 과목이 또 달라.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과학에는 과학 제시문은 안 나왔어요. 과학 제시문은 안 나오고 기술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한테는 조금 불리하죠. 어떤 애들한테는 유리했냐? 문과에서도 경제라고 하는 사탕 과목을 전공한 애들은 또 이거 오늘 논한 거야. 얘네들은 안 읽어도 그냥 푸는 거야. 이런 젠장. 브레튼 우즈가 두 문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요 금리, 환율,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 세 개 상관관계 경제하는 애들은 놓았죠. 근데 올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놓 안 납니다. 그죠? 내년에는 누가 논하겠어 또 이번에는 이과 애들이 또 논하는 거야 또 지그재그야 또 그럴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지금 예언했지. 저거 이과 애들이 유리하다. 근데 이과 애들도 다 이과냐? 그건 아니지 또. 지구과학이 나올지 생물이 나올지 물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이과 선택 과목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학과 기술 제시문은요. 복수라는 말을 썼는데 복수가 무슨 뜻이냐? 여러 개의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이와 관련된 글들 읽으면서 매번 강조할 거예요. 야, 단락간의 유기적 연결, 글의 전개항상에서 우리 꼭 파악해야 될 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과학기술은 전부 다 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기술 제시문은 차량에 쓰이는 서라운드 뷰, 아버님들이 타고 있는 차 중에 최신형 차들은요 서라운드 뷰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 후, 좌우의 영상을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근데 신기한 게 얘네들이 보정된 상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인공위성에서 자동차를 촬영한 것처럼 정확하게 서라운드 뷰를 보여줘요. 이거를 보니까 뭐 EBS에서는 해석을 뭐 차량 영상 무슨 장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걸 서라운드 뷰라고 그래. 서라운드 뷰. 360도를 다 보여주는 기술. 그 기술 제시문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보정하는 원리예요. 렌즈의 두껍고 얇음에 따라서 인간들이 실제 보는 그 사물의 쓰임새가 아니라 영상에서는 그게 왜곡이 되거든. 그거를 보정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적어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과학적 원리. 과학과 기술 제시문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든 기술이든 복수의 과학적 원리를 연결한다. 두 번째, 인문철학이야. 인문철학 파트는 이건 또 이과 애들이 또 굉장히 혐오하는 부분이에요. 나오면 아주 학을 떼요. 그래서 이번에 이과생들 중에서 시험을 조금 국어를 못 본 친구들의 공통점, 해결의 변증법 그런 거 나오면 아주 싫어해. 학을 떼. 뭐야? 그러니까 이건 독서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그거 가지고 딴지거는 애들은 다 보면 야 너 이과냐 그러면 돼. 수학은 만점이지. 네. 이 새끼야. 과학 만점이지. 네. 거봐 임마. 너는 수학하고 과학하듯이 하니까 국어를 망치는 거야. 난 딱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 좀 세게 얘기하거든. 걔는 수학과 과학에서 만점 나오는 공부방법으로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거든. 걔네들은. 근데 국어를 그렇게 공부하니까 인문 철학 파트에서 아주 죽을 씁니다. 해결의 변증법, 알듯 말듯 이게 맞다는 거야. 기다 아니다.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글들은 어차피 그런 글들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얘네들은 정답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철학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없어요. 뭐냐면 비판적으로 관점과 주장과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 목표예요. 비교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비교지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에서 그 다음에 과탐이나 수학을 만점 받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꼬는 건가? 단세포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만 하면 되고요. 경제는요 이번에 나왔죠. 다양한 경제 변수들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경상수지, 금리, 환율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늘면 가치가 떨어져요. 자 이런 원리들로 한 10몇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국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네들은 상관관계 변수.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목적이 있죠. 추운데 왔는데 뭐 하나 건져 가야지. 그렇죠? 요것만 잘 적어놔도 앞으로 독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이 유기적 연결이고요. 법은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수 있죠. 요 법은요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이 많이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경제하고 연결해서 나왔을 때 애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법이 나왔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들이요. 뭐뭐는 뭐뭐다. 사단법인이란 뭐다. 이런 식이에요. 사단법인은 뭐다. 근데 그 개념 속에 이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개념과 다양한 조건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양한 조건하고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법에서는 주로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흉악한 범죄들 다루죠. 형법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해쳤어. 고의나 과실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예요. 뭐죠?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는 내가 그 사람을 신체에 위협을, 아니 그 신체에 내가 어떤 위해를 가했어도 배제를 시켜줘요. 그렇죠? 조각사유라고 그래요. 그럼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붙여요. 예외로 한다. 다만 뭐뭐는 예외이다. 이런 식으로 달아주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1년치 동안의 독서에서 유기적 연결들의 핵심을 다 체크하신 겁니다. 이게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이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여러분들한테 15페이지일 거야. 선생님이 그 교재는 1시간 반짜리 교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교재가 그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개 중에서 파트별로 쭉 했는데 15페이지 맞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 나오죠? 경제재신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잘 이해했나 한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세기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까지만 끊어도 이 글은 범위가 어디라는 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세요? 자, 인문,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예술 5개 분야 중에서 뭐를 다루고 있나요? 경제죠. 이게 범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첫인상이 끝인상인 거예요. 처음에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안 되지. 미안해요. 이 자식이 뭔 얘기를 꺼내나 딱 봤는데 가격이 오르고 경제구나. 일부 지역이 자연재해를 입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봐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급이 는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랑 석유 공급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이 중동이란 데가 어디입니까?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석유의 생산량이 전 세계의 80%거든요. 전쟁이 나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요.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첫 번째에서 다양한 견제 변수 중에서 공급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띠링 이렇게. 요거 체크하는 거구나. 그래서 경제재신문이구나. 그러면 다양한 경제 변수가 나올 것이고 이 변수 중에 뭐냐?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리고 플러스 가격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됐죠? 그러면 비례와 반비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 경제를 안 해도 우리는 경제재신문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가 싫다고 해서 뭐 이게 내가 혐오하고 그게 기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능 시험장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몇 가지는 유추할 수는 있죠. 보면서 이거 너네 나올 것 같아. 브레튼 우주가 그랬어요. 수능 완성에서 브레튼 우주가 딱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뭐 쭉 단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거 있잖아. 촉 같은 게 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브레튼 우주 수능 완성 제시문을 한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나?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경제 원리 그냥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애들이 다 외울 정도로 해줬어. 나왔죠. 어제 그래서 박수 친 애들도 있었어. 실제로 진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상관관계를 밝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읽으면서 체크해야 될 게 핵심어, 범위, 글의 전개 현상이잖아요. 핵심어는 아직 안 나왔지만 범위는 어디를 다루는지 알았어.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거기다가 쭉 쫙 치면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서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지? 이처럼 수요와 공급은 각 재화의 판매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요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글의 전개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원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 보통 경제제시문 하면 여러분들 도표, 그래프, 그림은 잘 안 나와요. 도표, 그래프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래 전개 현상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재화의 가격은 재화의 수요량과 관계 나옵니다. 굳이 여기다가 밑줄 같은 거 긋지 마세요. 이해가 되면요 그냥 쓱 지나가셔도 되지만 내가 저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글은요 머리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독서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한 거 딱 가지고 보면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색깔 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복잡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렇게 다 체크하면 나중에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할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대. 일단 또 어떤 유형이냐면 옆에 빈 공간에다 빽빽하게 적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해주는 얘기 잘 듣고 어떤 게 맞느냐가 아니라 그냥 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ST하고 TR이 있어. 뭐의 약자냐? 스터디하고 트레이닝의 약자야. 너희들이 국어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공부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공부는 이거죠.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이거는 진짜 공부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애들이 국어하면요 이 두 가지를 섞어요. 그게 아니고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모의고사예요. 기출문제 풀 때 처음에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 수준 측정. 두 번째 하고 나면 반드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분석하지 않은 공부는요 힘만 들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면 기출문제 3번, 4번 돌린 애들이 있어요. 답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시문도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만점 못 맞죠? 독서에서 다른 글이 나오거든요. 3번, 4번, 5번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평상시에 트레이닝 하는 거하고 스터디 하는 거를 막 섞어버리면 안 돼요. 트레이닝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오늘은 내가 이거를 10분 안에 끝내야지. 내가 이거 조져야지. 생각하고 막 집중해서 푸는 거야. 정답 딱 봤어요. 다 맞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난 그러면 실력은요 다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주어진 어떤 우리가 배우는 독서의 어떤 그런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차분히 잘 읽었느냐, 이해가 다 됐느냐, 내가 생각한 바대로 문제에서 나와줬느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이해가 안 됐지, 뭐가 잘못됐지, 이게 분석이다. 그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죠.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 안 늘어요. 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재화와 공급량은 비례하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이라고 하며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할 때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할 때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고요? 그러면 이거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사실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대체제까지 나왔고요. 이 대체제의 가격이나 구매자들의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재화를 구매하려는 수요자 등의 수를 영향을 받는 게 수요량. 공급은 재화와 관련된 생산비, 기술, 미래에 대한 기대, 판매자의 수익의 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까지가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범례라고 혹시 아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딱 보고 나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알려준 용례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자체 요거를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거는 직접 그래프에 기록하다 1타 고수도도 못 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1타 3피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 잘 아는 사람들은 할머니랑 가까운 분들, 할머니랑 맨날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큐에 끝내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프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독서를 하면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안 해도 돼요. 한 번에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구조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온 데다가 뭐 하면 돼? 표시를 하라는 거야. 이게 아마 본문에 있을 거예요. 여기다 바로 쓰라고요. 이게 수요 곡선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한다는 거죠. 그 오른쪽이 어디예요? 요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요. 자, 봐봐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이라고 하자. 여기가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 본문에서는 나처럼 하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하라고.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읽고 나서 여기가 요 정도 와가지고 해야지가 아니라 읽으면서 아 요 파트는 아예 저기다 써야 되는구나. 없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독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쁜 남자들이에요. 다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지 우리에게. 그러면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게 요 지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수요와 공급의 양이 일치하는 균형값, 거래량이 똑같은 지점이 나와요. 수요량과 그 다음에 공급량이 일치하는 부분이죠. 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났어. 여기야. 그럼 두 개가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잖아. 이거야. 얘가 말한 걸 그래프에다가 직접 그려버리라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기술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림이 나오면 가만히 냅두지 마세요.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A, B, C, D, E로 표시가 돼 있죠? 얘네들이 각각 뭐뭐뭐인지는 다 속이죠?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다 보면은 문제가 그냥 풀려요. 이게 일다쌍피라는 거죠. 그램 그래프 도표를 그냥 냅두지 마라. 괴롭혀라. 그래서 거기다가 왜? 걔네들은 불친절하니까. 얘기 다 안 해주니까. 가만히 앉아가 있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면 늘죠. 그럼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늘었어. 색깔 달려볼까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늘었어.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공급이 늘면 이 연습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수능 시험장에 왔다. 경제제시문이다. 경상수지와 환율과 금리를 이거 가지고 해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죠? 수능에서는 그림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연습할 때만 계속 나오고요. 실제 수능 시험장 보세요. 안 나와요. 되게 놀랍죠? 네. 안 보여줘요. 생략합니다. 자기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능 시험은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특과 수능 완성과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보는 전문적인 시험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레튼 우주에 대한 그 다음에 이 경상수지, 환율, 금리의 상관관계를 떡 던져주면 하나도 못 풉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에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시험 봐야 그거 정도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없이 맞췄다. 박수 치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 나오면 뭐하라? 기록하라. 일타쌍피. 하면서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왔다 갔다 5번 할 때 나는 한 번에 끝낸 거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이런 단수나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에 압축을 시켰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어는 뭐와 뭐의 싸움이다? 정확도와 속도의 싸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풀 줄만 하면 속도는 저절로 나게 돼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익숙하게 가던 길. 이 학원에 오는 길이 익숙한 길이잖아요. 시간이 짧아요. 모르는 길 가잖아요. 미로잖아요. 처음 갔죠? 그러면 어리둥절해서 오래 걸려요. 그거 차이입니다.
나 이거 익숙해. 굉장히 익숙한 길이야. 독서에서 저 길대로 따라갔더니 진짜 그렇게 나왔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그리고 빨리 문제를 풉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잠깐만 딴 얘기로 세볼게요. 좀 싫어하고 쉬진 않지.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3 떴을 때 그것도 한 문제 차이. 갑자기 이런 비장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거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해서도 그렇겠죠. 너무 잘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희들 그 얘기 들었니? 만약에 싫어야. 수능 시험장에서 한 친구가 호흡곤란. 아까 얘기했잖아. 마스크 쓰니까 더 그렇지. 호흡곤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요. 과호흡 상태가 하고 쓰러졌어요. 교실 안에서. 자, 그 교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쑥대밭이 됐죠. 그 시험장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끝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울면서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왜? 국어 망쳤어요. 왜? 평상시 1등급 나오네. 왜?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수업 그 1교시 교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냐. 방법이 없죠. 쓰러졌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친구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거기 있는 감독관님께서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조치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야, CPR. 막 하니까 교실은 이제 웅성웅성 될 수밖에 없죠. 분위기가 집중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감독관이 참 멋진 말을 하셨어. 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시험 봐. 본인은 이거 하고 있으면서 이거 하고 있으면서 얘들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시험 봐. 자, 대응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아까 길 얘기하다 끝까지 갔는데 익숙한 겁니다. 내가 그것만 알고 그것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그것만 내가 획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독서는 배우기 쉬워요. 심지어는 이거 한 2, 3개월이면 끝나요. 선생님 개념이 3월달 모의고사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봐보세요.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간증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맞네요. 그렇게 하니까 잘 되네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진다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죠. 그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균형점이 정해지면 수요와 공급이 고정될 것 같지만 이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고정값하고 가변값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나왔던 게 금 본위제와 금환 본위제라고 해서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런 말을 딱 볼 때 징후형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나오면 계속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변값, 변동환율 예를 든 거예요. 이거랑 관련은 없지만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의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한 문제를 정말 2초 만에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변하지 않는 값과 변하는 값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균형점이 정해지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균형점이 처음엔 잡혔지만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같이 늘겠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러면 고정값, 고정환율, 가변값, 변동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그 4번 선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금 환희제에서는 금의 가치가 변화된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변화 안 되거든요. 왜? 고정이니까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걔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환이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환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환율에서는 금의 금리가 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답이지. 고정값, 가변값. 고정값이 변화된다고 했네? 틀렸지. 되게 간단하게 푼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는 것은 경제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 특정 재화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수요가 급격하게 늘게 되면 판매자들은 늘어난 수요에 따라 시장 가격을 변경합니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해당 가격에 맞춰 다시 수요량의 변동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 제시문은 바로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가 나오는 거냐면 이 얘기가 도돌이표 같은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요? 이게 문제인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어떻게 되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급을 조정한다.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면 다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가격은 하락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1번 수요, 2번 가격. 가격이 오르면 다시 3번 공급.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균형점 가까이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는 뭐 관련은 없는데 소개도 안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시장은 누가 움직이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요.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인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늘었어. 느니까 가격이 뜨니까 공급이 느니까 가격이 떨어져.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된다까지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면적 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적정한 시작 가격을 형성해야 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균형이 벗어나더라도 자동적으로 균형 가격을 향해 움직인다까지가 원리예요. 됐죠? 자, 그다음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한편하고 글의 표지 있잖아요.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거 표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사실은 시장의 가격의 원리, 시장 작동의 원리만 얘기를 했으면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문제 못 내잖아요. 이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편 추가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민감할수록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탄력성. 이거 경제한 애들은 금방 이해할 텐데 이 탄력성이란 바로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곡선의 기울기. 자, 이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원인의 변화율을 분모로 놓고 결과의 변화율을 분자에 넣어.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격을 밑에 놓고 위에를 수요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모 분자가 생기고 일컬으면 곡선의 기울기가 두 가지로 쪼개질 거예요. 가파르냐? 다시 말해서 원만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까 봤던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있잖아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컬으면 수요의 예를 들어볼까? 다시 이건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 표시를 해볼게요. 니네가 이미 더 복잡하게 써놨을 텐데 이거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수요의 곡선이 있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든다고 그랬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곡선의 뜻이야. 반비례 곡선이잖아요. 요 곡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를 줄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울기를 기본으로 놓고 본다면 요거를 A 그렸어요? 그려보세요. 실제로 문제는 안 물어봤지만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A와 B 둘 중에서 누가 더 민감한 놈일까? 다시 말해서 탄력성이 높으냐? 둔감한 애냐? 탄력성이 낮은 애냐? 야, 졸리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아니 이렇게 낸다고 실제로 보기에다가 빈 공간 딱 줘놓고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게 경제지시문인 거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풀가로 시켜볼게요. 가격이 민감하다라는 것은 조그만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막 움직인다라는 거야. 조그만 가격이 변해도 와와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둔감하다라는 거야. 탄력성이 줄어들어.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싸든지 비싸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구매한다라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둘 중에 누가 민감한 애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민감한 애! 답하라고 그러면 첫 만났는데 속을 까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 그죠? 확률은 5대 5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마음속에. 라고 난 생각하고 얘기 진행할게. 둘 중에 민감한 놈은 B입니다. A입니다. 얘가 민감한 애. 왜 민감합니까? 가격이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 가격이 여기잖아요. 이만큼 내렸어요. 가격이 이만큼 내리니까 얼만큼 변했는가 봤더니 요 구간만큼 변했어요. 됐죠? 완만한 애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가격을 내렸더니 여기네요. 네. 2.5배 늘었죠. 완만한 놈은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그럼 거꾸로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얘는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필품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가격이 올라도 기름값. 선생님 여기 올려면 기름값 줄여봐야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상관없이 넣어야 돼요. 기름에 지금 표시가 나오는데 가격이 중요해? 차가 멈추는데? 맞죠? 그럼 어떤 거예요? 둔감한 애죠. 그죠? 그럼 B가 되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B. 수능 경제에서는 이걸 자꾸 물어볼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이번에 거기서 재밌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A국, B국, C국 보기 문제가 탁 하고 나왔어요. 거기 봤더니 환율이 50% 하락을 했느냐, 환율이 30% 하락했냐가 나와.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요 공식 있잖아요. 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봤지 내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다.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직선을 그어봤어. 직선을 그어봤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입으로. 자, 내가 저 문제가 너무너무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릴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직접 대입하라는 것을 권유해요. 이걸 머리로 하잖아요. 이걸 머리로 하면 가뜩이 나서 지금 수능 국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정신도 없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럴 때는 간단한 정수나 간단한 정수를 하는 게 아까 50% 환율이 하락했다, 30% 환율 하락했다라고 그랬지. 그거를 10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10원에 50%면 5원이 됐다는 얘기고 10원에서 30% 하락했다 그러면 10원이 된 거예요. 직접 쓰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 이거 진짜요. 파워풀한 건데. 저거 드세요. 네. 경제나 기술 제시문에서 복잡하게 서로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간단한 정수를 대입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거요. 알려주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렇게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요. 요런 것들을 해설지를 보면 A4 한 장 정도 나와요. 이거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요. 뭐 하면 되느냐? 대입법. 그려. 직접 그려. 그리고 숫자 집어넣어. 숫자 집어넣으면 금방 답이 나와.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올라요. 시험장에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연습하면 선생님 독서 야 이거 대입법이잖아 대입법. 그러면 맞다.
대입. 숫자 집어넣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게 쉽게 푸는 거예요. 쌤이 기출문제 풀이하다가 야 이거 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숫자를 딱 몇 개를 집어넣어요. 숫자 몇 개를 딱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오! 이게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네요.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뭐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오케이. 요거 꼭 적어보시고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마무리는 적어자. 독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서는 원래 좀 지루해요. 근데 호흡이 워낙 길어요. 독서 대신 호흡이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길어요. 이거를 끝까지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인 거예요. 이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내가 80분 동안에 그 중에서 독서 제시문이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딱 하나는 그거죠. 모든 시간들을 세이브해서 독서를 빨리 돌리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학이요. 아는 작품이 나오면 오케이 됐어. 자 이건 1자부터 내가 풀 수 있어. 자신감 있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차곡차곡 세이브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엄매 손 들어볼까요? 왜 엄매죠? 라고 물어보면 간단한 이유를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음 시간이 엄매니까 엄매 선택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표점이 높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더 쉬워서? 화작이 더 귀찮아? 아니죠. 표점이 더 높고요. 엄매의 장점은 뭐냐면 문법을 알면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문법을 알면요. 5문제를 2분 만에 풀어요. 2분이 뭐야? 1분 만에 풀어요. 그러면 화작에서 화작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엄매반만 만들면 되겠는 거죠? 있는 거 아니지? 화작보다 엄매의 장점은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돌리면 되냐면 독서에다 차분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초반에 점수를 올리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지. 거기가 약한 골이야. 거기가. 문법, 그다음에 문학에서도 고전시가 여러분이 잘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 자랑을 할게요. 아까 대학원을 다녔다고 그랬는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한 게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는 아마 전국에서 내가 아마 1위 할 거예요. 네. 학교를 얘기를 안 했구나. 고전시가 하면은 딱 2군데 학교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거에 기준이 되는 서울대. 안타깝게도 제가 서울대를 못 갔고요. 두 번째가 성대. 제가 성대 고전시가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고전시가 선생님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빠르게 수능에서 이번에는 이제 정운의 탐구가가 나왔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읽지 않고 그냥 바로 풀었어요. 그냥 풀어요. 정운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운의 탐구가를 알면 그냥 풀어요. 그냥 풀어요. 위백규의 논가? 그냥 풀어요. 다 했던 거니까. 고전시가도 약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전시가를 제대로 수업을 듣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고전시가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국어 최고 득점을 받는 게 선생님 목표라고 그랬잖아. 약한 고리 찾으세요. 근데 고전시가가 약하다고요? 그럼요. 그거요. 뚫으면 굉장히 쉽게 풉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다 같이 어디로 돌리라고요? 독서요. 독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전부 다 1등은 맞고 기분 째질 거예요. 완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시가 약한 골이다. 얘네들을 뚫으면 국어가 딱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감 붙고요. 나머지 시간은 독서로 돌립니다. 독서로 돌리면 걔가 배신을 때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는요. 알면 정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문학하고 또 달라. 망친 애들의 대부분이 뭐냐. 문학에서 아리까리. 문학은 원래 아리까리예요. 거기서 내가 다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거기서 망가지는 거야. 문학이 항상 발목 잡아요. 고전 시간은 발목 잡게 여러분들이 안 잡히게 해준다니까. 근데 현대시, 현대소설, 그렇죠? 그런 데서 딱 발목 잡히면 문학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독서는 다시 들여다보면 아 여기 있네, 아 요거네 할 수 있어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문학은 안 그래. 그래서 문학병을 발견 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약한 고리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 놓을 거예요. 이거를 빨리 끝내라. 요거를 빨리 끝내라. 이걸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독서의 싸움. 자 그러면 글들을 익숙한 패턴에 따라서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 요렇게 하면 문제가 금방금방 풀릴 거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게 오늘의 선생님의 강의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로 볼까요? 탄력성 얘기를 했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알려주는 대로 풀어보세요. 사실적 독해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교재 나오는데 이거요. 처음에 내가 이런 말 할게요. 이거 고3 처음에 막 시작해서 내가 이제 수능 국어 공부 막 하는 애들의 공통점. 자,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풀어라. 나는 좀 거꾸로 얘기를 해. 야, 이거 1번 문제 통상 주제 찾기 아니면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1등급 하는 애들의 비결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요. 되게 거꾸로죠. 보통은 우리가 이게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풀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요 전방위적으로 문제 내거든요. 이건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원리만 이해하시면 적을 것도 없어요. 모두 다 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풀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찾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독서는요. 이건 이제 실전에서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게 돼 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읽었어요. 시적 표현법과 시상전개 문제가 나와요. 제일 먼저 풀어요. 거꾸로 뒤집으세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거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완벽하게 아직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설익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그냥 내가 고스톱에서 짝 맞추기지 숫자 맞추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요. 단순한 일치 불일치일 것 같지만 항상 함정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1등급 받는 애들 혹은 1, 2등급만 그러니까 국어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어이없이 얼척없이 틀려가지고 오는 게 이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거꾸로 풀어. 가장 쉬워 보이지? 가장 마지막에 풀어라. 가장 마지막에 풀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이 보여요. 확실하게 보여요. 거꾸로 보시라고요. 어? 이거를 쉬우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그렇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답이 보입니다. 저절로 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 같이 읽었습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요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겠죠? 네, 수요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죠? 얘가 정답이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오! 무슨 소리야! 두 번째 문단에서 분명히 반비례라고 내가 봤는데? 아까 써줬잖아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반대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지. 독서는 불친절하다고. 반비례라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반비례라고 써있다고. 찾아보세요. 거기 써있지? 반비례라고 써있지? 그죠? 근데 이게 왜 정답이지? 됐죠? 그러면 공급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뭐 그러냐? 여기 있는 게 원인이죠. 이게 결과죠.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비례 반비례 관계가 거꾸로 뒤집어져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요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해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풀라고요? 다 이해하고 나서 푸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다 이해가 되면 비로소 얘가 왜 정답인지가 보여요. 그냥 풀면요, 짝 맞추기 하기 쉬워요. 반비례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손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등줄기에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꽂혀요. 이게 만약 수능 시험이라면 나는 뭐가 된 거야? 이거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돼요. 답이 안 보이면. 여기서부터가 국어가 많은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이거는 트레이닝 할 때 쓰는 거야. 이거는 분석할 때가 아니야. 쌤이랑 수업할 때는 나는 순서대로 수업을 해. 푸는 니네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하라는 거야. 그래야 실수를 줄여. 이거 실수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꼼꼼히 띠지로 이걸 까봐야 되는데 해설지에도 똑바로 설명을 안 돼 있어요. 국어 해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히 문법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절대로 해설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지를 찾아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하나 고를 때도 꼼꼼하게 고르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집 갖고 있는 거 한번 조사하면 수업이 아직 안 끝났나? 보통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마달? 마더텅? 마더텅 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다른 거 있어요? 다 마더텅이에요? 까만색? 독서, 문학 다 그걸로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기출문제집은 어차피 문제 다 똑같은 건 알고 있죠? 기출이니까요. 뭐 가지고 골라야 돼요? 해설이요, 해설. 해설이 어떤 게 더 좋은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쓸데없이 미주알, 고주알 다 써가지고 있는 거 그냥 분량만 많죠. 종이만 많이 들어간 거고 나만 노력만 많이 들어가겠죠. 핵심을 잘 짚어주는 해설을 찾아야 돼. 그럼 쌤 어떤 해설지가 좋아요 그러는데 이런 말 하면 선생님 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쌤이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그 마달 있죠. 그 마달을 편집하는 선생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해설지 쓰는 사람들 보면 굉장한 편집증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니네가 궁금해할 것 같은 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지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 쌤, 아무리 읽어봐도 해설지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영어 해설지가 국어로 돼 있어도 국어가 아니잖아. 영어를 잘하죠. 갑자기 왜 국어가 영어를 걱정하냐면 국어나 영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은요. 근데 해설이 좀 불충분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르지 말고 좀 개념 있게 골랐으면 좋겠다. 몇 개 문제집은 선생님이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나는 그 회사에서 내가 돈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쌤 비문학에서 기출문제집에서 해설이 잘 된 거를 좀 찾아주세요. 이런데 내가 썼으면 좋겠지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담할 때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뻑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네. 인강을 보지 않고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에는 기출문제집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도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과 해설지만 있으면요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고 그럼 학원 안 오겠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소개는 다음 것으로 미룰까요?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근데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런 문제집을 좋은 문제집 있잖아요. 고전 시간도 마찬가지로 딱 한 3권 정도를 겨울방학 때 제대로 첫 단추를 펴놓으세요. 3월 모의고사 3월달에 3월 초까지입니다. 아직 시간들 많아요. 3월 초까지 3개월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번 끝낼 수 있어요. 익숙하게 하십시오. 만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것들만 몇 가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이거 실제 풀 때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줄입니다.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이거 틀려요. 그리고 와요. 막 따져요 나한테.
쓱 반비례라고 했잖아. 반비례 때문에 이러거든 내가. 에이? 봐. 그죠 그러네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추론하는 문제는 독서에서 아주 심심찮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거 잘 들리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독서는 과연 국어의 영역인가? 아니면 경제, 법,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의 영역인가? 사실은 배경 지식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사실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만약에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면 요만큼이 사실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상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균형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얼마 전에 건전지 하나가 선생님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건전지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전지를 사러 가야 돼요. 쿠팡 주문하니까 너무 늦어요.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예를 들어서 한 200원이면 그러니까 100원이면 살 거를 10,000원을 불러도 나는 사야 돼. 맞아 안 맞아? 나는 10,000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100원에서 10,000원까지입니다. 100원에서 10,000원까지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요 사람들은 다 100원보다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해볼까요? 나는 10,000원을 주고 저 상품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100원을 주고 판 거야. 오! 로또죠. 나한테는 99,900원을 벌었어. 나는. 아니 9만 해야지. 9,900원을 벌었어. 난 9,900원을 버는 거야 지금. 그럼 9,900원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만족감, 즉 이윤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죠. 그 그래프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요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위에 있는 삼각형이 소비자의 이윤이냐라는 것을 만약에 선생님이 정규 수업이라면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균형 가격일 때 여기가 소비자, 여기가 생산자의 이윤입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고요. 요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 없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꼼꼼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읽어보시면 되게 쉬웠을 거야, 이 글이. 금방 읽히는데? 그쵸? 수능 특강이 그래요. 금방 읽혀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개념들이나 비문학 제시문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수능 특강에서는 쉽게 설명합니다. 브레튼 우주가 그런 거예요. 브레튼 우주라는 게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을 합친 환율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에서는 이미 판을 깔아놓고 있었어요. 앞으로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보게 될 수능 완성에는 이러이러한 경제 제시문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미리 판을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EBS 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알면 안 되고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독서하면 수특 교재 아마 1학기 중간 시험이면 수특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진도를 뽑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물론 알지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쌤이 만든 교재 안에다가 중요한 것들은 집어넣는 여기에요.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내 거로 만들 수 있도록 나는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경제를 선택한 친구들과 버금가게 만들어 놔야죠. 그게 독서니까요. 그렇게 읽을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딱 보고 그때 선생님이 찍기 시작할 겁니다.
촉이 나오겠죠. 거기서 나한테 막 털이 막 솟는 거야. 띠띠띠띠 야 저거 이거 졸고 막 그래요. 그때는 조는 애들도 지금 펜을 꼭 들어주길 바래 그러면서 수능에 출제될 거야 같아 막 이래서 그걸 몇 개 집어요. 집중력으로 설명합니다. 시험장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웃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말이 맞았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나를 보면 아는 척 해주면 고맙고 그죠? 해피콜 해주면 더 좋죠. 자, 이렇게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 촬영을 좀 어렵지만 한 겁니다. 하고 요거를 이 친구들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공개 수업 내일부터 진행되는 공개 수업부터는 이제 첫 시작이니까요. 뭐부터 이제 출발하냐면 이제 수능 국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들인지를 개인적으로 쌤한테 뭐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통이니까요. 왜? 국어 공부는요. 공부법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왜요? 아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기에서 무조건 국어를 1등은 맞아야 돼요. 당연히. 가려는 진학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는 잡혔죠.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정시상담을 선생님 하다 왔는데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어요. 수시는 이제 학교의 영역이니까 제가 터치할 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시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뭐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 조금 지장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과를 가든 학종을 가든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정시를 내가 목표로 하고 막 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의 다른 학원에서 밖에서의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입시를 많이 경험해본 심지어는 예체능까지는 다 다뤄봤거든. 예체능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선생님 미술, 체육부터 해서 싹 다 모든 입시를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입시 전략이 다른데 왜 똑같이 공부하냐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술하는 친구들은 7월달 전까지는 무조건 수능 국어가 끝나야 돼요. 수능 완성도 압축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과생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학을 하려고 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학과가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문과 애들도 경영이나 경제 파트 갈 친구들은 수학이 커요. 그런 친구들은 나는 국어 선생이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물론 모든 게 1등을 맞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겨울부터는 선택이라는 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 안 정해진 친구들은 심각하게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야 그래? 너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돼. 야 너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너 문과니? 문과대 갈 거야? 야 뭐 이런 데 갈 거야? 인문계는 국어 만점 나와야지. 됐죠? 달라야 됩니다. 학습량도 달라야 되고 뭐부터 접근할지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국어의 약한 고리를 잡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알파 뭐 학습을 어떤 식으로 양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이게 국어가 우리가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입시에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참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노력한 거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 있잖아. 맞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거기고 안 해도 거기네.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럴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정말 안 좋은 경우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개인차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엄매거든요.
엄매, 문법 네, 끝내줍니다. 문법까지 들으실 분들은 네,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되고요. 다 들으실 거죠? 그러면 10분간 주시고 잠깐 하겠습니다. 네.